자, 이제 용어의 정의 세 번째, 개업공인인규사로 갑니다. 9페이지예요.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만 밑줄이 딱 그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 개설 등록. 그래서 제가 이걸 개공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많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개업공사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개공이다. 그럼 개공의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인인 개공이 있죠.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개업공사라면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린 게 법인을 포함 못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한 자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한 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위 중개인이 계시죠. 그럼 중개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중개인은 현재 우리 공사법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법 제7638호죠.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이자가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국법시대, 소개업법 시절에 신고하고 진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이거. 그래서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럼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요 둘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을 합쳐서 개인인 개공이라고 부르죠. 개인인 개업공사라고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이자가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그거 이해해 두시고 개인인 개공이고, 그 다음 이제 법인인 개업공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 중개법인.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죠. 이게 특수법인이죠. 그래서 특수법인의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지역농협 이게 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개업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가 바로 개업공사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4번 용어의 정의로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액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자? 자격취득.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말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외유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 따른 자격취득자예요. 이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그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의는 자격취득에서만 딱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역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일반 공인중개사는 이거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자를 거실력의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럼 이 자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개공인 공인중개사고,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개공인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죠. 소공,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사는 용어의 정의가 그 밑에 다시 있죠.
5번. 자, 소속공사람은 개혁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 그래서 개혁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야 되죠. 끊고 공인인계사, 개혁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산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혁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럼 우리 소속공사는 이제 제가 소공 또는 소공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속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 공인인계사람은 개혁공사에게 소속된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혁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 그대로 기억한다. 소속공사람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괄호 속에 공사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죠? 그래서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자가 몇 분의 몇이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은 있어야 되죠. 이거 대표자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임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다. 통상 소공이라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를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고 여기 중개 업무를 소공은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개 업무라는 게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를 말하죠.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가 뭐예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소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라든가 이런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소공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무소에 말이에요.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분도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정의는 6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다음에 개혁공사에 소속돼 여기서 끊어야 되죠.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혁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예요.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개혁공사에 소속된 거예요. 고용이 돼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혁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럼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라는 걸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의 작성, 확인 설명서의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이거 뭐라고 쓴다고요? 실장님. 그럼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개 업무를 보조원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소공과 중개 보조원은 말이에요. 둘이 합쳐서 개공이 고용한 자들이죠. 이걸 통칭 뭐라고 그래요?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게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이거였어요. 용어의 정의 6가지가.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는 이제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는 단순형이 있고 판례를 물어보는 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꼭 직접 당사자로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한 것은 중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컨설팅에 부수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판례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여기서 말해 그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다.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등록 하라고 그랬죠? 등록한 자가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을 완전히 구분해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저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개인은 국법시대에 인정된 개업공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중개인이 엄청 불쾌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중개사무소 이게 구성은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그럼 자격증을 거신 분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이라고 부르고 있고 갑이 직원이신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이 소공이죠. 그 다음에 을이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자가 중개보조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법인이었다면 여기에 임원사원인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면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이들을 통칭하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개공 등이라고 부른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로 가볼까요? 우리 법 제3조입니다, 이제. 중개대상물로 들어왔는데, 거기 그 표에 법 해가지고 지금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영창물. 다음 이제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가 정해져 있죠. 1호, 임모연합 법률에 따른 임모.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중개사물의 범위 5가지가 있는데, 먼저 토지가 있고,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 주자가 뭐라고요? 건축물이에요. 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 임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마지막으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에서요 직접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시행령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시행령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여기 토지 건물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요 2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이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 맞아요? 이건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이죠? 우리 민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이거 맞나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 X예요? X죠. 지금 중개대상 물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거는 입광공이 더 들어가 있죠, 지금. 근데 민법상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뿐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이거 세 가지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제 부동산이 이거 말고 더 있죠, 지금.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기가 있죠. 이건 모두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겁니다. 기계나 세탁기, 냉장고, 권리금입니다. 이거 중개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나 권리금, 세탁기, 냉장고 모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개사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치면 모두가 부동산이네요. 그래서 동산은 절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럼 우리 법 3조에 이렇게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 그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등록을 한 자만이, 기업공인중개사만이 영업으로서,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하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영업으로 중개하면 이걸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과 등록 중개업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걸 영업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수나 하신 분은 아시는데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은 이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매매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매매업 금지 대상물의 이거는 금지의 첫 번째죠. 다음에 이 5가지에 대해서 개공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거래 금지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문제 유형 자체가요. 문제 유형 자체가 2가지로 나눠져요.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에 대해서 판례를 물어보는 이론을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뭐고 입광의 문제를 이해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토지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민법, 공시법 우리 다 겹치고 있는데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더라.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분할을 해놨어요.
이 선을 공시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한다고요? 경계.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을 필 또는 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필이 바로 토지의 등록 단위인 거 맞죠? 필마다 지번 하나 부여되죠? 필마다 지목도 하나 결정되죠? 필마다 면적도 하나 결정돼요? 이게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나아가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필마다 있게 됩니다. 소유권, 필마다 있게 되고 정당한 이익이 든 범위로서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죠? 그럼 저당권도 필마다 결정되는 거 맞아요? 아, 저당권도 필을 단위로 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한 필지 전체에 미치고 있으니 한 필지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분필을 하지 않고는 팔아칠 수 없죠?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 하지 않고는 저당 못 잡습니다. 전체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필하지 않고도 세를 넣을 수는 있다고 그랬죠? 용의권의 객체는 되더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맞죠? 용의권의 객체는 되니 이것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있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한 필지의 일부는 저당권이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근데 용의권의 객체는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이 이제 토지였고, 다음 건물. 건물은 토지와 이제 마찬가지로 동을 단위로 하겠죠. 동 단위로 소유권 결정도 동 단위로 거래되면 원칙인데, 건물은 토지와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 인정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죠. 그럼 그 소유권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의 대입이 분명히 맞고요. 자, 방내칸 있습니다. 부부 쓰고 아들 쓰고 딸 쓴다. 한 칸 벼어요. 이거 한 칸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칸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세를 넣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방 한 칸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방 한 칸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나요? 방 한 칸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됩니까? 진짜로? 되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세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쁜 아가씨. 이쁜 아가씨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자는데 해줘야지. 이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방 한 칸 전세권 설정 등기 돼요. 되는데 다만 전세금 나중에 반환 안 했을 때 이거 방 한 칸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경매권 없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전세권만 경매권이 있죠. 근데 방 한 칸도 전세는 잡을 수 있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건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즉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안 될까? 바로 이 문제가 있죠. 이거 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건물인 이상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건물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건물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엔드 벽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그저 건축법에서 지금 건물을 공부했죠. 그럼 건축법상 건물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우리는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민법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이면 여기에 이제 벽이 대충 서 있고요. 여기 천막이나 유리를 덮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건축법상으로는 건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소개했던 거예요. 개공이. 소개했는데 소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기를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한도를 초과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 초과하다가 기소된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결론은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거는 지금 세차장 구조물의 경우는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바로 해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물인 건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주자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바로 해체되므로 이건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나아가 건물에 항상 기둥이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 무죄란 얘기죠.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니 이걸 거래 소개했어요. 보수를 무지하니 받아도 이건 보수가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세차장 구조물 결론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개대상 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 판례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질문이에요, 이거. 중개대상 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죠? 근데 중개대상 물인 건물은, 중개사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권, 입주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또. 그래서 분양권을,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어도 그렇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분양권이다. 그럼 이 분양권의 경우는 이거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장래의 건물로 봤으니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임이 명백하다. 맞죠? 근데 입주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입주권인데 입주권이 입주 예정자로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이거는 들어갈 집이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럼 중개사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분양권이 뭐냐? 이 분양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이거는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장래 건물로서 중개사물이 된다겠어요. 근데 입주권은 지금 들어갈 집이 안 정해진 거죠. 근데 안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되는 입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판례를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말이에요. 지금 분양권을 설명했어요. 분양권 읽어봤죠? 거기 그럼 분양권 약간 읽어보면요,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여기서 끊으세요. 포함된다. 여기서 딱 끊으시고, 그럼 그렇게 툭 끊어내면 알아봐야 돼요, 이거.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는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이 중개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 이제 5번 판례 말씀드렸어요.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6번 판례입니다. 중개대상물인 입주권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럼 분양계약 체결 전이죠, 지금.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장차 예정된 동호수 시점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를 특정 피분양자에 대하여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준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가 되어 있음으로써 부당 대상이 될 세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밑줄 하나 더 긋죠. 이에 대한 거래 중개하는 것 또한 중개사물로 정한 건축물에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죠, 지금. 그죠? 이게 뭔 사건이었냐면, 이게 이제 아파트거든요.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이게 반납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이제 당첨이 됐는데 이자가 분양계약을 안 해버렸어요. 당첨이 되고 분양계약 안 해버리면 이게 반납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반납분이었다고 가정하죠. 또는 미분양된 거, 이게. 그래갖고 이제 한 세대가 딱 반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사무소에서 손님들 소개해라 하고 중개사무소에 쫙 뿌렸어요. 이거. 그럼 소개하면 이제 MGM이라는 걸 주거든요. 분양사무소에서. 손님들이 요즘 이거 알고 와. 또 MGM 있다는 거를. 이게 꽤 커요. 금액에 따라서. 이게 적어도 200, 300은 되죠. 적어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쫙 소개해요. 그래갖고 이제 A, B, C, D 중개업소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A 중개업소에 소개한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첨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 세대에서 당첨자 추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첨이 됐어요. 이거. 아직 분양계약은 체결 안 한 상태예요. 이거. 그리고 이걸 소개해놓고 이 A 계공이 보수를 의뢰인한테 무지하게 받아버린 거지. MGM도 받고 보수도 받고 꼭 먹고 알 맞고. 그죠? 좋겠죠? 안 좋아? 에? 그게 왜 걸려? 그건 안 걸리는 거거든. 분양사무소에 소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냥 왜 걸려 그거는. 녹화되고 있거든. 500원 내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양사무소에 내려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분양하거나 이제 뭐 이 분양을 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쫙 뿌려요. 중개사무소에 뿌려. 분양사무소에서 팜플렛 주면서 이거 손님을 붙여라. 그럼 이제 분양 금액에 따라 MGM이라고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금으로 주는 거지. 이건 이제 분양받을 자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FM대로 따지면 사실 중개로 볼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우리가 중개계약서 이거 거래계약서 안 쓰거든. 분양사무소에서 바로 계약서 버리고요. 그러니까 설명서 교부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님한테 그래갖고 보수를 또 받아. 그럼 손님한테 받으면 손님한테 줘야 되잖아. 확인 설명서를. 맞죠? 안 주지 다. 이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개냐 아니냐 약간 이론상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거 중개 아닌 걸로 일단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중개란 거죠 사실. 중개냐 아니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을 붙인 거 아니에요 지금. 손님을. 그래갖고 이 손님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보수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지. 이걸 한돌 초과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건물의 중개로 본다면 보수 초과죠.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한도 초과가 아니라겠던 거지.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뭐라고 그러냐. 판례가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지금 여기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구체화돼 버리죠. 특정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분양돼 있고 준공도 돼 있어요 지금. 맞죠? 당첨 순간 한 세대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갈지 그냥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로 봐야 된다. 그래갖고 보수 초과로 처벌된 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입주권이 결국은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되고 구체화된다면 요 입주권은 결국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중개사물이 되는 입주권이 있잖아요. 지금 판례가 엄청 길죠.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한두 줄로 줄여야 돼. 못 줄이지. 이해됩니까? 네, 저는 줄입니다. 나중에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해만 해두세요. 근데 읽어봤을 때 특정되어 구체화된다면 이건 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거 준공 떨어져 있죠. 준공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연히 건물이에요. 이거 손님 소개하는 건 무조건 건물입니다. 제가 중개보수 할 때 말씀드렸죠. 실무적으로 말해요. 준공 떨어지고 나서 사전점검 한다고 그랬죠. 입주자 당첨된 사람들이 사전점검하고 이 사전점검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입주하고 그때 그럼 잔금 치르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 했죠. 분양권. 이거 손님 붙이잖아요. 그럼 이걸 실무에서는 분양권 거래라고 그러죠. 보수 뭘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분양권으로 받는 거예요? 건물로 받는 거예요? 건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준공 떨어지면 무조건 건물로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건물로 받았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준공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떨어졌다면 문제가 생겼죠. 안 떨어졌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 한 장을 살짝 넘기죠. 12페이지로 가서 7번에 대토권 나오죠. 대토권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인데 이거 오징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마을을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 이주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 개발업자가 이주단지를 만들죠. 이주자 단지 이걸 만드는데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한진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기잖아요. 맞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토권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대토권. 이걸 실무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딱지. 이걸 물을 붙이는 거예요. 물딱지라고 그래요. 이게 물딱지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물딱지는 주로 이제 상업용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물딱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것도 물딱지예요. 그럼 이제 어느 택지를 공급받을지 이 주민이 어느 택지 공급받을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대토권은 그럼 중산 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주한진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은 중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공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추볼 때 토지 정착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거죠.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8번 판례가. 같은 판례죠, 지금. 번호가 같죠? 네. 사건 번호가 같잖아요, 지금. 8번 9번이.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축은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건물을 이제 이해됩니다. 건물이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충분히 숙지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토지의 정착물로 가볼까요? 토지의 정착물. 이제 건물을 다 봤고요. 세 번째, 토지의 정착물. 그럼 토지의 정착물을 한 말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정착물이에요.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가 안 된다. 그럼 정착물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서 있고, 나무들 심어져 있고,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감나무예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무가 심어져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담장이 있고, 터널이 있고, 교량, 다리가 있고, 이따만 암석이 있다. 이게 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 정착물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산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제에서는 분명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독립중산물이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건물.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수목의 집단이잖아요. 이게 미분리 과실이죠. 감나무. 그 다음에 이게 농작물이에요. 무.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고 담장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이고 교량, 다리고, 이게 암석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건 토지와 일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 토지를 내가 샀어요.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내 거예요. 종물 처리되죠. 이걸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종물 또는 부합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뽑아내더라도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 거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안됨이 원칙인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죠. 이 세 가지.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여기다가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다. 그러면 이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버리죠. 그럼 일정한 공시 방법이라는 게 이게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명인방법을 더했어요. 그럼 명인방법이란 말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명확한 인식방법이 준 말이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뭘 인식하도록 해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지. 이 수목의 집단 소유자가 누군지 새끼줄 쫙 둘러셔갖고 이거 한민호 거다 이렇게 하면 명인방법이죠, 이거. 미분리과실, 팻말 사가지고 이거 한민호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명인방법이죠. 그럼 공시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되죠. 그럼 여기 농작물 있잖아요. 농작물은 수확기를 앞뒀어요. 그럼 농작물의 경우는 수확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버리면 이거 우리 판례가 경작권원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동산. 또 하나는 부동산.
그럼 이 세 가지를 공시방법을 갖췄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부동산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뭘로 중상물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산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중상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다. 다수의 의견은 어디서 있다고요? 부동산. 맞죠? 그럼 이제 결론이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집단이에요. 이건 독립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일치된 견해예요,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두 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다음 명인 방법으로 좀 미분류과실. 다수의 견해가 부동산으로 보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거 이것도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될 여지가 있죠.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십니다. 그럼 토지의 정착물이 이제 다 봤는데, 그럼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상물이 될 수 있다. OX. X. 모두가 될 수 없다라고 해도 X.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정착물을 다 봤네요.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내용 다 봤고, 11페이지 내용도 다 봤고, 판례까지. 그럼 이제 12페이지에 3번 임목이 나오고 있죠? 자, 임목으로 들어갑니다. 준부동산. 한자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설립자에 나온 목자로. 이거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네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죠. 평가해봤더니 토지는 1억. 근데 나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해서 나무가 평가 금액이 3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상태의 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임목법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잡을 길을 터주냐?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됐을 때는 수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종에 제한이 없고요. 한 필지 일부에 상관이 없고요. 이게 수령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한 그루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럼 임목 등록문을 작성하여 이걸 이제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최초의 등기죠.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이 수목 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임목법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랬어요. 이걸 개론학자들은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맞아요. 이거는. 그럼 이제 이게 부동산이 됐으니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소유권이 인정돼 버리는 거죠. 그럼 독립 소유권이 인정됐다는 얘기는 토지를 처분하다도 그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등기도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럼 임목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라는 거죠, 이거.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또 하나는 수목의 집단에 대고 명인 방법을 갖춰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이게 중개사물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은 독립 중개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된다. 이때 임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차이가 둘이 뭐라고? 아, 등기 유무냐, 등기냐, 명의마무리냐, 이건 따질 필요도 없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당.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근데 명의마무리처럼 소멸단 저당을 잡을 수 없어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그 내용.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는 임목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임목법의 내용을. 자, 그럼 이제 쭉 듣고 이제 한번 보는데, 이게 임목법에 따르게 되면 등기관이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임목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있죠. 요 임목이 소재하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직권으로. 그러면 우리가 토지 등기 기록을 뗐는데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임목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줘야 되죠. 토지를 샀더라도 이거 법정상권 떠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 지상의 소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토지 등기 기록 표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돼 있고 다음 임목은 사실상 나무인데 나무에 대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그럼 임목에 대해 저당 잡을 때는 먼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죠. 그래갖고 저당 잡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저당 잡았는데 불나서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그 보험금에 대고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을 물상대위라 하죠.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다음 뭐 토지를 처분하도 지상인문에 영향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저당 잡고 돈을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이것에 벌채했어요. 배은했다는 얘기죠. 배은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다시 배은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미칩니다. 이거 나도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 미칩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물을 훼손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물을 훼손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서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즉시 배은한 임목을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다만 경락대금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배은한 임목에도 미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거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었거든요. 근데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럼 임목 소유자에게 이거 토지 소유자가 뽑아내라. 그래서 사회경제 불합리하죠. 그럼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뭐예요? 임목의 법정지상권이죠. 임목은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이거 그렇게 되고요. 다음 이거 임목에 대해 저당 잡았거든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요 임목이 존속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입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저당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목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그러면 임목법의 내용 잠깐 이제 보고 갑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임목은 등기한 소목의 집단을 말한다. 알아보시겠죠? 임목 등록 업무에 등록된 것에 하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죠? 그 얘기고 단 한 필 토지의 일부에 승립해야 하도 등기가 안 하고 수종, 수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한 그루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2번입니다.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한 등기관은 토지 등기로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를 표시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지상의 소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로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3번 갑니다.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있고 저당권 설치는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 5번이 진하게 돼 있네요. 왜 진하게 돼 있는지 아시겠죠? 임목은 부동산을 보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 임목에 영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다음에 콤마 찍어져 있죠. 거기서 끊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툭 끊어서 냈을 때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4, 5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임목을 배은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소득에 대하여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17회 20회 때 임목법을 물어봤거든요. 두 번 다 정답이 바로 5번 지문이었어요. 5번. 두 번 다 정답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목은 마지막 출제가 20회였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임차인은,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7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속해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루는 당사의 약정에 따른다.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8번. 이 법이 규정하면서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커버하고 가시죠. 이거. 임목은 안 내는 게 맞다고 그랬죠. 평생 중개하시면서 여러분들 임목 중개할 일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낼 일은 없는데 우리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60점 과목이 아니죠. 80점 이상 득점해야 되기 때문에 임목법도 커버하고 있는다.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갑니다.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제 요거는 둘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같은 법에 있고요.
자, 그래서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죠.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광업재단입니다.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내용이 둘이 같다 했는데 광업재단에 대한 사항은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럼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장 부지인데 여기 공장 건물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는 선로가 있고요. 궤도. 그 다음에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른바 공업 소유권, 무채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게.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있어서 평가해 봤는데 공장 부지 2억, 공장 건물도 2억. 근데 이 기계 있잖아요. 이것이 평가 금액이 5억 나온 거죠. 그럼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성립함이 대원칙이죠. 근데 기계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기계가 왜 동산이라겠어요? 네?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비스무리해졌는데 정착물이 아니니까라고 딱 나와야 되죠. 그 답이 나와야 이제 하산하실 때가 돼가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니까 기계는. 그래서 동산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재단저당법 아니에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을 길을 터준 거냐? 재단 목록 작성해야 되죠.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그래서 이 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그럼 재단 목록을 작성하여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존 등기 해버리면 이게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돼가지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되고 이제 전체로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단이다. 그러니까 재단은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로 묶어 등기 쳐놓은 거죠. 공장을 운영하는 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 쳐놓으면 공장재단. 광물을 체결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 쳐놓으면 광업재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집행할 때도 전체로 들어가야 되지 개별 재산으로 못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양도 안 돼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의 건물은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야죠. 양도 안 되니까. 맞죠? 재단 전체가 중개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개념인데 재단저당법의 내용을 가볍게 이해해 두셔야 되죠. 먼저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했잖아요. 그럼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 건물이 있죠.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 건물은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등기관은 어디다라고 그러냐면 이 토지 건물 등기기로 해당 구에다 하시래요.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은 해당 구에다가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라는 얘기인데 갑굴구 들어봤어도 해당 구가 뭐냐? 해당 구가 뭐예요? 해당하는 구. 그 뜻이죠? 이 뜻인데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편입돼 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하잖아요. 갑구에 속한 사실을 직권 등기하라는 얘기죠. 건물의 전세권이 재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세권의 등기는 을구에 하죠. 그러니까 을구에다 속한 사실을 표시하라.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은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해당구. 지상의 수목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표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다음 두 번째 재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재단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면 저당권 등기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 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들어와야 돼요? 10개월 내. 10개월. 기억해 두자고요. 10월 내는 저당 잡아야 된다. 안 들어왔다. 이거 재단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인 등기예요. 그럼 실무상 공장재단 중개하실 때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로부터 10개월 내에 저당 잡았는가를 체크해야 되죠. 현재 저당권이 효력이 있는 등기도 체크해야 돼요. 현재 저당권이 효력이 없는 등기라면 그건 무효인 등기가 될 수 있어요. 보존등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내용인데 공장이 너무 적으면 여러 개의 공장 하나로 묶어서 재단 구성할 수 있어요. 이게 재단이 너무 크면 이걸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공장재단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내거든요. 근데 공장재단이 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계속 놀리면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기적으로 세를 놓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에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타인이 그 물건에 대고 처분금지 가처분 느끼라든가 또는 가압류 같은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 물건들은 재단에 속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해버리는 거죠. 재단을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들은 재단에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재단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까지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거기 그저 13페이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그랬는데요. 1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장,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서 재단 목록 작성 후 재단 소유권 보존기 한 것을 말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알아보시겠죠? 2번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을 취급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때 재단의 구성물은 개별적인 양도, 압류 등이 불가하다고 그랬죠? 전체로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4번입니다. 등기관은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가? 해당 부에다가 공장재단에 속하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수개의 공장부터 하나로 재단 구성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저당권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임대 분할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으면 10개월에 재단 잡으라고 그랬죠. 잡지 않으면 이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보존 등기 자체가. 다음에 광업재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공장재단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중개대상물의 정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